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연금 있어도 노후가 불안한 진짜 이유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연금 받고, 퇴직연금도 받고, 그러면 노후는 걱정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막상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뭔가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만나뵌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73살이신 박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매달 국민연금 100만 원, 퇴직연금 50만 원, 합쳐서 150만 원을 받으십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실제로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해 보니까 매달 적자가 나고 저축해둔 돈은 점점 줄어들고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연금이 있는데도 왜 불안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불안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7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건데요. 특히 7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정말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물가 상승을 너무 얕잡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05년쯤이었죠. 그때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나요? 대략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적어도 7,000원에서 8,000원은 해야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이죠. 문제는 우리가 노후 계획을 세울 때 이 물가 상승을 제대로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생활비가 월 200만 원 든다고 해서 10년 후에도 200만 원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만약 물가가 매년 3%씩 오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건 아주 보수적인 추정입니다. 실제로는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3%만 올라도 10년 후에는 지금의 200만 원짜리 생활을 하려면 약 260만 원이 필요합니다. 20년 후에는 360만 원이 필요해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복리라고 하죠. 복리는 좋을 때는 우리 편이지만 물가 상승에서는 우리의 적이 됩니다. 돈의 가치가 매년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깎여 나가는 거예요. 마치 눈사람이 햇볕에 녹듯이 말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65세에 퇴직하시면서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생각하셨대요. 이 돈으로 10년은 너끈히 버틸 수 있다고요. 월 생활비를 150만 원으로 잡으시고 2억 원이면 10년 넘게 쓸 수 있다고 계산하셨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3년이 지나니까 생활비가 15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끼셨대요. 물가가 올라서 같은 생활을 하려면 170만 원, 180만 원이 필요했던 거죠. 5년째 되니까 200만 원이 필요했고요. 결국 10년이 아니라 7년 만에 돈이 바닥났습니다. 이게 바로 물가 상승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매일매일 우리 지갑 속 돈의 가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연 3%에서 4% 정도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신 연금 혹은 앞으로 받으실 연금이 있으시죠? 그 연금 금액 10년 후에도 같은 가치를 가질까요? 아니면 물가가 올라서 실질 가치는 줄어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당연히 줄어든다입니다. 그래서 연금만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비를 너무 적게 잡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설계할 때 의료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잡으세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일까요? 젊을 때는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감기 걸려서 병원 가는 게 전부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60대만 돼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70대가 되면 관절염, 골다공증도 찾아오고요. 80대가 되면 더 심각한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혈압 약을 매일 먹는다고 하면 한 달에 약값이 얼마나 나올까요?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3만 원에서 5만 원은 나옵니다. 여기에 당뇨약까지 더하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서 피검사도 해야 하고 의사 선생님 진료도 받아야 하죠. 이것만 해도 20만 원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만약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요즘은 암 치료 기술이 좋아져서 생존율이 높아졌어요. 그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치료비는 어떨까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 치료도 있지만 비급여 항목이 정말 많습니다.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같은 신약들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거나 일부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암 수술 후에 회복하려면 영양제도 먹어야 하고 한의원 치료도 받아야 하고 이런저런 비용이 계속 나갑니다. 실손보험 있으면 되지 않냐고요? 물론 실손보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실손보험도 만능은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 전부를 커버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70대가 되면 실손보험료만 월 1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70대 중반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여서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1년 동안 치료받는데 든 총 비용이 5천만 원이 넘었다고 해요. 실손보험에서 3천만 원 정도 나왔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셨습니다. 그분은 다행히 자녀분들이 도와주셔서 치료를 잘 받으셨지만 만약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비는 절대 적게 잡으면 안 됩니다. 건강할 때는 월 20만 원 정도면 되겠지만 아플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 1년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의료비로 따로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숫자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0대와 70대, 80대의 의료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60대는 아직 건강한 편이지만 70대로 넘어가면서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80대가 되면 거의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증가 곡선을 미리 알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유였고요. 지금부터는 진짜 문제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유부터는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자녀에게 손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부모가 자녀한테 완전히 손을 떼기가 참 어렵습니다. 명절 때 용돈 줘야 하고 손주 손녀 생일 선물도 사줘야 하고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경조사에도 축의금을 내야 하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명절이 1년에 2번 있습니다. 설날, 추석이죠. 자녀가 둘이고 손주가 셋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명절 때 자녀 부부한테 10만 원씩, 손주들한테 각각 5만 원씩 준다고 하면 한 번에 35만 원이 나갑니다. 1년이면 70만 원이에요. 여기에 손주 생일이 1년에 3번 있으니까 한 번에 10만 원씩 선물을 산다고 하면 30만 원 추가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녀들이 집에 놀러 오면 외식도 해야 하고 과일이나 반찬도 사다 줘야 하죠. 이런 것들 합치면 월 50만 원은 쉽게 나갑니다. 문제는 이걸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한테 아무것도 안 주면 인색하다는 소리 듣기 십상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손주들한테 뭐라도 사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연금 생활에는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월 150만 원 연금 받는 분이 자녀한테 50만 원씩 쓰면 본인 생활비는 10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이걸로 부부가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축해둔 돈을 까먹게 됩니다. 아니면 자녀한테 손을 벌리게 되고요. 엄마 아빠 이번 달에 좀 빠듯해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달 반복되면 결국 자녀한테 신세지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돈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부담까지 더해집니다. 자녀한테 손 벌리는 게 미안하고 부담스럽고 자존심도 상하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치고
다시 의료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녀에게 손 벌릴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려면 미리부터 자녀와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는 노후 자금이 이 정도고 너희한테 많이 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입니다. 노후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목돈이 나갈 일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가전제품 고장이에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이런 것들이 10년, 15년 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고장납니다. 수리하려고 하면 수리비가 새로 사는 것만큼 비싸거든요. 결국 새로 사야 하는데 냉장고 하나만 해도 10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갑니다. 집 수리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지붕에서 비가 새거나 하면 수리해야죠. 작은 수리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이지만 큰 수리는 몇백만 원씩 나갑니다. 특히 오래된 집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리고 경조사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친구나 친척이 돌아가시면 부의금을 내야 하고 조카가 결혼하면 축의금을 내야 하죠. 한 번에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나가는데 이게 1년에 몇 번씩 생기면 부담이 큽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노인 가구에서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이 2개월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2개월에 한 번이면 1년에 6번이에요. 한 번에 평균 50만 원씩만 쓴다고 해도 1년에 300만 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25만 원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월 생활비만 생각하고 끝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100만 원, 200만 원씩 나갈 일이 생기면 당황하게 되고 결국 저축을 깨거나 자녀한테 손을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소한 1년 생활비 정도는 비상금으로 따로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2,400만 원 정도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비상금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1년 생활비 정도 되시나요? 아니면 그보다 적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연금 외 수입이 끊긴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도 뭔가 일을 하면서 용돈이라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60대 초반에는 재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65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나이 때문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을 선호하거든요. 65세 넘은 분을 뽑으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둘째,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약해지고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좁아지죠. 셋째, 기술 격차입니다. 요즘은 어떤 일을 하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술에 익숙하지 않으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70대가 되면 사실상 일자리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용돈이라도 벌자던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러면 오로지 연금에만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압박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고정돼 있으니까요. 더 이상 수입을 늘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니까 실질적으로는 매년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게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 정말 큽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우울증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경제적 무력감이죠. 내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후 계획을 세울 때는 65세 이후에는 일을 통한 수입이 없다고 가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그건 보너스로 생각하는 거죠. 처음부터 일해서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나중에 실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배우자와의 지출 갈등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부부들이 경험하는 문제예요.
노후 생활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남편은 아껴 쓰자, 나중을 위해서 저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아내는 지금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데 무슨 저축이냐, 필요한 건 사야 한다고 말하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남편은 재정적 불안감이 크고 아내는 생활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혹시 큰 병이 들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를 걱정하고, 아내는 오늘 반찬이 부실하면 어떡하지, 친구들 만날 때 초라해 보이면 어떡하지를 걱정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계속 쌓이면 갈등이 됩니다. 당신은 맨날 돈 아끼자고만 해, 당신은 맨날 쓰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비난하게 되죠. 그리고 작은 일에서도 충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놀러 오는데 과일을 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아내는 비싼 사과를 사고 싶어 하고 남편은 싼 사과를 사자고 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게 부부 관계까지 흔들립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노후의 경제 문제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황혼 이혼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투명한 대화입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서 우리 집 재정 상태가 어떤지,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저축은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산안을 만들어야 해요. 한 달 생활비는 200만 원, 그 중에서 식비는 70만 원, 의료비는 30만 원, 경조사비는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 안에서 서로 협의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당신이 너무 많이 쓴다, 당신이 너무 아낀다는 식의 감정적 싸움이 줄어듭니다. 숫자로 정해진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둘 다 예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물론 예산을 정했다고 해서 갈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적어도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는 분명해지니까요. 그리고 예산은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다시 앉아서 지난 3개월 어땠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7번째 이유, 이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바로 수명은 길어지는데 계획은 짧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남자는 80세, 여자는 87세 정도입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90세, 100세까지 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노후 계획을 세울 때 보통 70대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70대까지만 버티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실제로는 80대, 90대까지 살 가능성이 높은데 말이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65세에 퇴직한다고 하면 75세까지는 10년입니다. 85세까지는 20년이고 95세까지는 30년입니다. 30년이에요. 젊었을 때 일하던 기간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10년 정도만 준비합니다. 혹은 20년을 준비한다 해도 20년이면 충분하겠지 하고 안심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20년이 지나고 나면 돈이 바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80대, 90대가 되면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하거든요. 국민연금 150만 원으로는 턱도 없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너무 보수적으로 노후를 설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0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월 100만 원씩 쓰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년, 30년을 살아야 하니까 나중에 가면 돈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적어도 90세까지는 산다고 가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5세부터 90세까지면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쓸 돈을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의료비와 요양비가 크게 늘어난다는 걸 감안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계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0대까지는 월 200만 원이면 되지만 80대부터는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현실적인 노후 설계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준비해야 할 돈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는 못 모으는 데라고 포기하시는데요. 그럴수록 더 일찍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40대, 50대부터 노후 자금을 모으기 시작하면 복리의 마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매달 100만 원씩만 저축해도 2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3억 원 가까이 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국민연금과 합쳐서 25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60대가 되어서야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이유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째, 물가 상승을 얕잡아 본다. 매년 3%씩 오르는 물가를 계산에 넣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둘째, 의료비를 너무 적게 잡는다. 나이 들수록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셋째, 자녀에게 손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 한국 문화 특성상 자녀한테 완전히 손을 떼기 어렵습니다. 넷째,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 2개월에 한 번씩 생기는 갑작스러운 지출을 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연금 외 수입이 끊긴다. 70대가 되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섯째, 배우자와의 지출 갈등. 부부가 함께 투명하게 대화하고 예산을 짜야 합니다. 일곱째, 수명은 길어지는데 계획은 짧다. 적어도 90세까지는 산다고 가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7가지가 바로 연금이 있어도 노후가 불안한 진짜 이유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릴까요? 첫째, 지금 당장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하세요. 한 달 동안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정확히 기록하는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걸 3개월만 해보면 우리 집 재정 상태가 한눈에 보입니다. 어디서 돈이 새는지, 어디를 줄일 수 있는지 알게 돼요. 둘째, 비상금 목표를 정하고 쪼개서 모으세요. 1년 생활비 정도를 비상금으로 준비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2천만 원이라면 한 번에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매달 10만 원씩, 20만 원씩 쪼개서 모으세요. 15년이면 2천만 원이 됩니다. 물론 더 빨리 모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셋째,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당장 배우자와 함께 앉아서 우리 집 재정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게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첫걸음이거든요. 여러분, 불안을 아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많은 분들보다 한 걸음 앞서 계십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셨으니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연금이 부족한 노후를 월 30만 원으로 보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